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동양의 신으로 추앙받은 사람. 우리가 공자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던 위대한 성인. 하지만 그 거대한 동상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55세의 직장에서 쫓겨난 실업자, 이력서 한 장을 들고 14년간 길거리를 떠돌았던 노숙자, 사랑하는 아들과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땅을 치며 오열했던 아버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은 상갓집 개 같구나. 이것은 성공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패배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대한 위로의 기록입니다. 인간 공구,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기원전 492년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나라의 동쪽 성문 밖에는 뿌연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시장통 한 구석,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한 남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난히 큰 키를 가진 거구였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낡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푸석했고 눈빛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땀범벅이 된 채 뛰어다니던 남자는 자궁이었습니다. 행인은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동쪽 성문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동문 쪽에 웬 이상한 늙은이가 서 있기는 하더이다. 무엇보다 그 모습이 꼭 주인을 잃고 초라하게 떠도는 상갓집 개 같더이다. 상갓집 개, 주인이 죽어 밥을 줄 사람도 꼬리를 흔들 대상도 사라진 비참한 개. 자궁은 서둘러 동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인의 말대로 초라하게 서 있는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자궁은 민망함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치며 껄껄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갓집 개라니, 상갓집 개라니,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래. 그 표현이 딱 맞는구나. 이 남자가 바로 공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자왈, 맹자왈 하며 고리타분한 도덕 교과서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 동양 사상의 거대한 뿌리이자 3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취직을 하지 못해 천하를 떠도는 늙은 실업자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자의 삶은 교과서처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와 모순으로 얼룩진 흙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무녀의 사생아로 태어나 밑바닥에서 자랐습니다. 평생토록 간절히 원했던 정치적 성공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그는 그토록 철저하게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안락한 고향이 아닌 거친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지금부터 위대한 성인 공자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지질할 정도로 인간적이었던 인간 공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원전 551년 9월 28일 노나라의 변방인 창평양. 화려한 산실도 따뜻한 비단 이불도 없는 차가운 동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구산의 어느 척박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숭냥흐리라는 무관으로 66살의 노인이었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무녀로 겨우 16살의 소녀였습니다. 무려 50살의 나이 차이. 사마천의 사기는 이들의 만남을 단 2글자로 기록했습니다. 야합, 들판에서의 결합, 즉 예법에 어긋난 부적절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기의 모습 또한 기이했습니다. 머리 정수리는 움푹 들어가고 이마는 툭 튀어나와 마치 언덕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언덕 구자를 써서 공구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겨우 3살이 되던 해 늙은 아버지 숭냥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사라지자 노나라의 명문가였던 아버지의 본가는 어린 공구와 그의 어머니를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그들이 흘러들어간 곳은 노나라의 수도 국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 권리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거나 흙장난을 칠 때 소년 공구는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사 때 쓰는 그릇인 두와 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녀였기에 집안에 굴러다니던 제기들을 장난감 삼아 아이는 제사를 지내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공구가 17살이 되던 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안징제마저 과로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살의 소년이 어머니의 관을 수레에 싣고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습니다.
갈 곳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그 처량한 모습. 이때 공자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지나가는 노인들을 붙잡고 닥치는 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숭량을이라는 분의 묘소를 아십니까? 다행히 한 노파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합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근본 없는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지기, 가축 돌보는 일, 남의 집 허드렛 일,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귀족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낡은 죽간을 펼쳐들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5살의 배움의 뜻을 두었다. 논어 위정편의 첫 구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군은 20살, 약관의 나이의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창고직이었습니다. 고상한 서재가 아니라 먼지 날리는 곡물 창고가 그의 일터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장부를 뒤적이며 쌀가마니 숫자를 세고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축을 돌보는 승전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소와 양에게 여물을 먹이고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천했기에 비천한 일에 능한 것이 많다. 남들은 하찮게 여겼지만 공자는 그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창고직이라면 장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예의고, 목동이라면 가축을 살찌우는 것이 도이다. 27 무렵 노나라의 시조를 모신 태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매사 하나하나를 물었습니다. 이 제기는 어디에 둡니까? 저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법을 잘 안다더니 수렁터리로구나. 하지만 공자는 당당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입니다. 30살 즈음 공자는 인류 교육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속수 이상의 예물을 행한 자라면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육포 한 묶음, 배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제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장통의 건달자로 가난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던 아내. 공자의 학당은 그야말로 잡동사니들의 집합소였습니다. 31입, 30살의 뜻을 확고히 세웠다는 그의 말은 혼자가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이 열정적인 제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청년 공구의 눈은 이제 더 높은 곳, 세상을 바꾸는 정치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00년, 공자의 나이 50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나라와 제나라의 국경지대인 협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노나라 군주를 위협하여 굴복시키려는 제나라의 치밀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나라 쪽에서 신호를 보내자 괴상한 옷차림을 한 무리들이 창과 도끼를 휘두르며 노나라 군주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위처럼 침묵하던 공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얘를 어지럽히고 군주를 욕보인 저 광대놈들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그의 서슬퍼런 호통에 제나라 군주마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회담이 끝날 무렵 공자는 다시 한번 제나라를 몰아붙였습니다. 오직 얘라는 명분과 배짱 하나로 잃어버린 영토까지 되찾아온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자가 정치를 맡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노나라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았고 상인들은 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꿈꾸던 대동사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공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 너무나 올고 닦기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 저 높은 곳에서부터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검은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7년 노나라의 수도 곱부의 남문, 거대한 흙먼지와 함께 기이한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녀 80명,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명마 120필이었습니다. 이웃 제나라가 노나라의 정치를 망치기 위해 보낸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노나라 전공의 눈은 이미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홀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이나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홀로 집무실을 지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심부름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군주 전공은 제사가 끝나자마자 고기를 챙길 생각도 없이 미녀들과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하에 대한 예우이자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자,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토록 아끼던 대사구의 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렸습니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던 날 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오직 미녀들의 웃음소리만이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독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유천하, 가장 위대한 지성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덜컹, 덜컹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후 14년 동안 공자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 지긋지긋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광땅을 지날 때였습니다. 공자의 외모가 그 지역을 괴롭혔던 양호라는 악당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해를 샀습니다. 광땅 사람들은 이참에 원수를 갚겠다며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공자의 일행은 꼼짝없이 포위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목조에 오던 그 순간 수레 안에 공자는 조용히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송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군 사령관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거대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공자의 머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말로 깻잎 한 장 차이로 목숨을 건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환갑이 다 된 노인이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꼴이라니. 신발이 벗겨지고 가시 삐뚤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제자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낯선 성문 앞에 홀로 남겨진 그는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쌀이 없어 나무를 캐먹어야 했고, 어떤 제자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생각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도 등은 꼿꼿했고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예법을 지켰습니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본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온몸으로 보여준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원전 489년 초나라로 가던 길목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황무지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굶주림과 병마가 덮치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제자들이 시체처럼 누워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 띠딩,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공자였습니다.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태연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우아하게 현을 뜯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롭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가장 다혈질인 제자 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공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공궁할 때가 있습니까? 따지듯 묻는 자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연주를 멈추고 자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로야, 군자라고 해서 어찌 곤궁함이 없겠느냐. 다만 군자는 곤궁해도 그 지조를 잃지 않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닥치는 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가장 똑똑하다는 제자 자공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도의 높이를 조금만 낮추어서 세상과 타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고생이 두려워 자신의 돌을 깎아내리려 하느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굶을 수 있듯 군자가 돌을 닦아도 세상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제자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야 비로소 군자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공자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쪼그라든 얼굴의 핀주름 사이로 기쁨이 번졌습니다. 역시 아내로구나. 네가 부자가 되면 내 너의 집사라도 되겠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기원전 481년 공자의 나이 7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공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공자의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손이 떨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아끼던 수제자, 자신의 학문을 이어받을 유일한 희망이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공자는 땅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것은 점잖은 스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울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운단 말이냐. 그는 안회의 시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수레라도 팔아서 관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제자 자로가 정변에 휘말려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투 중 각근이 끊어지자 군자는 죽을 때도 관을 벗지 않는 법이다라며 각근을 다시 매다가 칼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이 자로의 시신을 수습하여 잘게 다져서 젓갈을 담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집안에 있는 모든 젓갈을 내다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젓갈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텅 빈 강의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자로도 갔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 기원전 484년 공자가 드디어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68세, 14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치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대를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칼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난잡하게 흩어져 있던 세상의 모든 시 3000여 편을 정리해 305편으로 줄였습니다. 무너진 세상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문화적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책 춘추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난신적자들이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심판하는 무관의 제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81년 봄, 사냥꾼들이 기이한 짐승 하나를 잡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돋고 비늘이 있는 짐승, 전설 속의 기린이었습니다. 성인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는 기린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어있는 짐승을 본 순간 공자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했습니다. 나의 도는 이제 끝났구나. 그는 서재로 돌아와 쓰던 붓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춘추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린을 잡았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공자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을 거닐며 노래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부러지려나 철이는 시들어가려나. 그로부터 7일 뒤 공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위대한 거인이 쓰러지자 노나라의 성북쪽에 있는 사수 강가에 그를 묻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상을 치르고 떠났지만 자국만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3년을 더 머물며 움막을 짓고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말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배고플 때 했던 농담, 제자가 화를 낼 때 달래주던 소소한 대화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 바로 논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공자가 그토록 원하던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철학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땀과 눈물이 밴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우리 가슴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공자처럼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여, 쫄지 마라. 나도 그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도 55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살원, 심행가, 인준지 복인 지금 공자도 오라고 15,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지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공자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다시 챕터 1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정나라 동문,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상갓집 개 같다는 소리를 듣고 껄껄 웃던 공자의 모습. 이제 우리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이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당신은 지금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해지는 중입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의 수레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가 남긴 바퀴 자국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세상의 모든 상갓집 개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겨울을 이겨내고 푸르게 빛날 당신에게 인간 공구에 치열했던 삶을 바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공자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영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